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된 인연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같이 더 삶에 있어서 저 자신,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유익하고 또 우리의 삶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유익해지는 그런 공부가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인연을 짓고 또 우리 자신의 행복, 성장,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공부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스트레스의 이해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관리인데 지난번에 요점 기억하시죠? 스트레스는 만드는 것이다.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잘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이런 건 물론 제가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다 맞추시겠죠? 스트레스는 가로 주고받는다. 가로 만든다 그러면 다 만든다 그러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그 지난 한 달 동안에 돌아보건대 아내와 또 남편과 또 자녀들과 또 직장 동료나 상사나 후배들과 생활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봤나? 내가 지금 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내가 지금 경험하기에는 상대가 준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정호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배웠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럼 내 내면에 어떤 부분이 관여됐는가? 우리 동기상태 이론도 배웠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동기, 쉬운 말로는 욕구라고 하죠.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뭔가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분명히 관련된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뒤집어 봐라. 어떤 동기가 지금 관련되는지. 즉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근데 이 욕구가 내가 바라는 욕구인가? 검토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고 정말 내가 필요한 삶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가 뭔지 그걸 아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또 욕구는 생각하고도 인지하고도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든다는 것을 자꾸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자꾸 떠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숙달되어야 돼요. 자동화된다고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경험을 할 때 만든 거지. 그래서 슬쩍 나를 돌아봄으로써 스트레스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나에게 공덕을 지은 사람이 되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돼서 내가 고통을 경험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나한테 악행을 하는 사람이 돼요. 남편이든 여러분의 자녀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선후배 동료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무슨 일을 한 거죠? 선행을 한 거죠. 여러분이 단지 고통을 느꼈다면 상대방의 행위, 언행을 통해서 고통을 느꼈다면 상대방을 여러분에게 악행을 한 게 돼요. 악업을 지은 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장하는 기회를 삼았다면 그분은 무슨 일을 했느냐? 나에게 선행을 한 겁니다. 선업을 지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업을 짓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선업을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조차도 그 사람이 선업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성장의 동기를 가졌다면 이 지구에 와서 놀다만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 지구의 이 몸과 마음을 받아갖고 와서 좀 더 성장된 삶을 살다 가겠다는 그런 성장의 동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스트레스를 다시 봐야죠.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의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해 곧바로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다루는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의 태도, 생각 이런 것이 우리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 관리 혹은 저는 더 나가서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보다는 행복의 증진 혹은 저는 웰빙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로 웰빙의 증진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어떤 그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름에서 마음챙김 플러스 긍정심리 훈련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트레이닝. 그래서 약자로 MPP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점을 둘 부분은 이 긍정심리 쪽입니다. 이 긍정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죠. 근데 단지 스트레스 관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웰빙의 증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마음챙김 파트에서 저는 명상과 마음챙김으로 나눠서 다룹니다. 이 명상과 마음챙김은 같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명상은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을 쉽게 말하면 생각을 내려놓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에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행동에 대한 원망,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또 아직 오지도 않은 아니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내려놔져 있다면 고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죠. 그럼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원래 평화로운 존재구나. 우리가 원래 행복한 존재구나. 그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해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아들이 서울대에 가고 삼성에 입사를 하고 승진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강남 아파트를 갖게 되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그대로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욕구 생각 내려놓으면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럼 마음챙김은 뭐냐? 마음챙김은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마음챙김입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마음챙김은 다르죠. 명상을 하면서 마음챙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챙김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난 줄 알면 마음챙김 한 겁니다.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한 줄 알면 마음챙김 한 겁니다. 내가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면 마음챙김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짜증나는 순간에도 짜증나라고 말은 하지만 짜증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화를 낼 때도 화난 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볼 수 있는 게 마음챙김이죠.
그래서 이 명상과 마음 챙김은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를 내려놓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이 긍정 심리는 욕구와 생각을 씁니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욕구와 생각을 씀으로써 행복과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 쓰기 위해서예요. 생각을 쉴 수 있을 때, 명상은 생각을 쉬는 거고 멈추는 겁니다. 그럴 때 생각을 잘 쓸 수 있어요. 근육도 쉬어줄 때 잘 쓸 수 있어요. 계속 쓰게 되면은 근육이 힘들어서 근육이 제대로 작용 못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저울을 0점을 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요함, 평화로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종의 중독입니다. 저는 명상 많이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지리산에만 가면 어떻게 해요? 저울은 왜 존재하죠? 0점 잡고 있으라고, 0점 폼 잡고 있으라고 저울이 있습니까? 저울은 0점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0점을 잘 잡는 것은 기본인데, 저울이 나 0점 딱 폼만 잡고 있으면 그건 저울이 아닙니다. 저울은 무게를 재야 저울입니다. 욕구와 생각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욕구와 생각을 잘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술,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그런 기술, 그런 마음의 기술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0점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바로 나의 욕구와 생각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긍정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긍정심리에서는 이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강점을 발견하고 추구한다고도 합니다만, 사실은 강점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강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점을 내가 키워나간 자체가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동기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거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긍정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긍정심리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긍정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긍정심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오히려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마음 챙김을 강조하냐면, 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의 기초가 닦여 있지 않으면 빌딩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빌딩이 바로 긍정심리인데, 긍정심리의 빌딩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털을 든든하게 닦아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긍정심리의 빌딩을 못 세웁니다. 마음 챙김이란 것은요, 동전을 비유하면 이쪽 면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 챙김은 나를 객관하는 거니까. 이쪽 면에서 보면 받아들임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못 보죠. 내가 자꾸 저항하니까. 받아들였다면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죠. 내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안 보이겠습니까? 이런 마음 챙김의 받아들임이 기초에 깔리지 않으면 긍정심리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드렸을 거예요. 마음은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도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 수양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를 잘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잘할 때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잘 조화롭게 실행해내는 그런 것이 좋은 정치인 것처럼, 잘 사는 사람, 수행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여러 나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여러 나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나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밀고 나가게 되면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독재적인 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한쪽에서 분노의 칼을, 복수의 칼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자존감 하락에 빠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여러 나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여러 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봐주는 마음 챙김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긍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한 동기를 세웠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거울을 보면서 긍정적인 게 좋다 그러더라, 긍정심리로 살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쁘다, 나는 이쁘다, 나는 멋지다, 나는 멋지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대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몇몇 사람한테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런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특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단지 그게 좋다는 풍문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따라한다면 마음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수록 내 속에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애들은 더 골마 터지게 돼요. 더 원한을 품게 돼요. 거울 보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미소가 아니죠.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썩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썩은 미소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 챙김에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될 때 나의 어떤 새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를 추구하는 것이 탄력받아서, 협조받아서 다른 모든 아이들이 회원이 될 때, 원한이 풀릴 때 상생이, 윈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바라본 것만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챙김만 갖고는 부족하다. 왜? 마음 챙김은 관찰이거든요. observation이에요. 참여, participation이 모자라. observation과 participation이 함께 가야 됩니다. doing with mindfulness, mindfulness with doing이 돼야 돼요. 혹은 불교적으로 서원, 그런 서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서원의 삶을 살면서 with mindfulness, 마음 챙김과 함께 깨어서 마음 챙김하면서도 서원의 삶을 살 수 있어야죠. 그것이 서원의 삶이 바로 건강한 동기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긍정심리에서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고 그 웰빙 인지 기법하고 자비수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심리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문제 해결의 그 형태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로 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을 도와줘서 우울하지 않게, 불안한 사람을 불안하지 않게,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을 분노 조절할 수 있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상태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병원에 가지 않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죠. 운동도 하고 식이도 잘 해가지고, 그래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심리에서는 우리 내면의 어떤 플러스적인 것,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실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실의 곰팡이에 대한 비유를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욕실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실의 곰팡이는 닦아야겠죠. 네, 욕실의 곰팡이를 닦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락스. 네. 또 뭐가 필요한가요? 네, 소울도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한가요? 네, 물도 필요하고요. 그 정도면 된가요? 네, 그렇죠. 노력.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닦아냅니다. 그럼 닦아내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곰팡이가 사라지나요?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곰팡이를 닦는 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새로운 세제가 나왔어. 새로운 락스가 나왔어. 그 새로운 락스를 닦으면, 그전에는 닦으면 한 일주일 만에 또 곰팡이 폈는데,
이제는 한 보름은 가네? 이 새로운 낙서 더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는데 소를 연구해서 새로운 솔이 나왔는데 이 솔로 하면 역시 잘 닦이고 더 오래가. 곰팡이가 잘 안 펴. 어떤 사람이 또 연구를 합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닦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너 이렇게 가로로 닦았지? 가로로 닦지 말고 세로로 닦아봐. 아니면 동글동글 닦아봐. 더 잘 닦여. 그리고 더 오래 간다? 자, 이런 거 역시 곰팡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이겠죠. 세제를 연구하고 소를 연구하고 닦는 법을 연구하고 이런 것이 기존 심리학의 접근이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로저스 치료를 하고 게슈탈트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심리 치료들이 있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묶어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런 기존의 기법들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긍정심리에서는 다른 접근을 써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봅니다. 곰팡이 지금 욕실에 곰팡이 비유를 들자면 곰팡이의 핀 곳과는 전혀 관계없는 남쪽 벽을 뚫습니다. 창문을 냅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곰팡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곰팡이 사라집니다. 자, 어느 세제가 더 중요한가요? 어느 솔로 닦으면 더 좋은가요? 어느 방법으로 닦는 게 더 좋은가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긍정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 내면의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실현시킴으로써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성장시키는 삶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심리 기법으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비수행과 웰빙 인지 기법인데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웰빙 인지라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라는 말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생각, 그러니까 웰빙을 만들어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 생각 그런 것들을 웰빙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그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웰빙 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웰빙 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명상과 마음 챙기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이 웰빙 인지 기법은 생각을 쓴다. 그 생각을 이 자비 수행하고 함께 쓸 때 시너지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비 수행은 아마 잘 아시죠? 보통 자비 명상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명상을 수행이라는 의미로 쓰게 되면은 자비 명상이라는 말도 맞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정의처럼 욕구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자비 수행은 명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을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즉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채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 명상이라는 말보다는 자비 수행 혹은 자비 기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비 수행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자기를 위한 자기자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타인자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비기원, 타인을 위한 자비기원. 근데 자기자비의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자기연민이라는 말을 쓰는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부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 국어용법에 어긋나죠. 연민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죠.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쓸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연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연민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통을 떨어져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매몰된 거예요. 자기의 고통에 매몰돼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와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도 않나, 부모 복도 없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그 속에서 자기를 불쌍하게만 보는 거, 자기를 떨어져 보는 마음 챙김이 없는 상태죠. 이거를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정적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다. 영어에서도 wallow in self-p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말과 똑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연민과는 정반대죠. 오히려 자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떨어져서 보는 것이 함께 되는 겁니다. 떨어져서 보되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서가 아니라 저는 동기라고 봐요. 동기.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런 것의 표현입니다. 나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기자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변 사람들을 위한 타인자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4가지 자비 문구로 자비 명상을 수행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입니다.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건평행성이라고 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는데 최근에 그것이 건평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과 평화와 행복과 성장을 빌어줍니다. 또 상대방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또 그 측은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도 함께 내는,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문구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자와 비가 구분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자비, 희사에서 구분합니다만 이미 우리 동양에서는 자가 있는데 비가 빠질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데 진정하게 공감하고 그 측은지심을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동양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와 비를 따로 쓰지 않고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자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진심, 진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참 별 효력이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럼 자비 한번 해볼까요? 길게는 못하고요. 한 1분씩만 해볼게요. 1분씩만 자기를 위한 자기자비. 또 한 분 정하세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스승이나 한 분을 정해서 타인자비의 대상을 정하시고요. 제가 3번을 하는데 한 번은 먼저 자기를 위한 자기자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타인자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요. 그 타인이 방금 여러분이 자비를 이렇게 축원해준, 기원해준 그 타인이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먼저 자기자비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성장하기를, 내가 이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또 잘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건강하기를, 마음이 늘 평화롭기를, 늘 행복하기를, 그 속에서 성장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야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서 성장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보내보겠습니다.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구에서 성장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내가 방금 자비의 축원을 보낸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을 보내는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혹은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혹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건강하십시오. 늘 마음이 평화로우십시오. 삶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에서 성장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을 하시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면 천천히 눈을 떠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자비가 좀 잘 되는데 타인자비가 안 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타인자비는 되는데 자기자비가 좀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잘 되는 분도 있고 둘 다 안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자꾸 할수록 친근해지고 익숙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명상도 좋고 마음 챙김도 좋은데 이 따뜻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명상, 마음 챙김 뭔가 쿨하고 뭐 이런 고요한 기쁨이 있는데 이 자비 수행, 이 자비 기원을 할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관계가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보다도 명상 잠깐 합니다만 이 자비 기원을 중시해요. 그리고 자비 기원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웰빙 인지인데요. 그건 뭐냐면 자비가 되려면요, 일단 받아들임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좀 뭔가 불편해하고 싫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요, 자기 자비가 안 돼요. 타인 자비도 그 사람이 싫고 그러는데 타인 자비가 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임, 아까 마음 챙김의 받아들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받아들임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마음 챙김 수행을 자꾸 해도 그게 받아들임의 힘이 증가합니다만 또 하나는 이 생각법, 이 웰빙 인지를 자꾸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쓰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나 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좋은 강의가 되기를 기원하고 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으시고 마음에 정말 행복과 그런 평화와 성장이 있기를 기원하고 나오게 됩니다. 딴 건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 무슨 텔레파시 같이 여러분한테 무슨 영향력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강의가 좀 더 잘 되겠죠. 그러면 실제 제가 원하는 것이 좀 더 잘 되겠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만났는가? 한 가족이 됐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많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하고는 없는 일들이 많죠. 또 행복한 일도 함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서 이 얼마나 그 인연이 지중한가를 가만히 묵상합니다. 묵상. 이럴 땐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내가 내 성장,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 글귀 이런 것을 묵상합니다. 그게 웰빙 인지 기법이에요. 웰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죠. 그걸 가만히 묵상합니다. 그럼 마음이 좀 진정성이 우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한 자비가 훨씬 절절해집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하나의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혹은 아침에 바쁘면은 출퇴근 시간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출퇴근하실 때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스마트폰에 접속하기 전에 여러분과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출근할 때 여러분을 위한 축원을 해주는 자기 자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나게 되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직장 부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위한 건평행성,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기원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보이지 않게 표정이나 제스처나 말투나 말의 높낮이나 이게 달라져요. 훨씬 따뜻하고 친절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텔레파시는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언행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나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죠. 이것이 가져오는 파문,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따뜻함, 이 따뜻함의 전파력, 그것을 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지내신 다음에 퇴근하실 때는 또 지하철에서 또 내 마음에 먼저 로그인 하시고요. 스마트폰은 넥스트 다음에 하시고요. 내 마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또 나를 위한, 오늘 애써준, 오늘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또 때로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공평행성해 주시고, 또 곧 만나게 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공평행성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따뜻함, 행복을 증진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규절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연의 지중함을 생각해 보는 것도 웰빙 인지 기법이고요. 왜냐하면 그럴 때 이 마음이 진정성이 생기고, 진정성이 우러날 때 자비의 기원이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웰빙 인지를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또 자비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 일로 짜증나고 그럴 일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업을 짓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이 내 성장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에 자기만의 아픈 상처가 있다. 이 세상 누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만의 아픈 상처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도 다 갖고 있죠? 여러분 속에 누구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걸 자꾸 묵상하십시오. 이런 좋은 거를 틈틈이 묵상하시면 이게 깊어져요. 머리에서 겉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이 반감됩니다. 아, 나만 아픈 슬픔이 있는 게 아니야. 나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그거를 잘 묵상하시면, 이런 웰빙인지는 묵상하시면 자기에 대해서도 훨씬 이해가 되고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좀 불편하게 행동했어도, 저 사람이 알고 보면 다 정상이 아니야. 알고 보면 다 아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지구에 와서 이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 동류의,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그 사람의 좀 불만스러운 행동도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글귀를 마음속에 자꾸 묵상하십시오. 또 부처님의 좋은 말씀도 종종 묵상하십시오. 또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마음은 이와 같다, 즉 스트레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자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지, 스트레스는 만드는 것이지. 이걸 자꾸 묵상하십시오. 또 마음은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는 것도 묵상하십시오. 그런 것도 웰빙인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얻은 건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Life knows bett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더 잘 안다. Life knows better. 삶이 더 잘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늘 내가 잘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자본주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라서 모든 걸 내가 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요.
받아들임을 하기가 참 현대인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life knows better. 삶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어긋나시더라도요, 그래, 모르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뭘 갖고 올지 몰라. Life knows better.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요, 하느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작은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혹은 부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혹은 내 전생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은 걸 지금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가품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이 티베트 불교가 성공한 거에 큰 은인이 누구냐면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이에요. 그분이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은인이에요. 왜? 그 사람이 1950 몇 년도인가 그 티베트에 쳐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그 얼마나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고통받았습니까? 근데 참 감춰진 은총이란 말이 있어요. 재앙인데 그 어떤 재앙은 감춰진 은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티베트 스님들이 전 세계로 갔어요. 서양의 많은 지성인들이 티베트 불교에 감화받았습니다. 서양의 지성인들이 달라이라마 그러면 껍벅 죽어요. 누가 기여한 겁니까? 마오쩌둥.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다가 아주 뭐 대단한 고속도로, 뭐 고속철도를 막 놓고 있어요. 발전시킨다고. 티베트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자본주의 물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삶에서 좋은 산업을 쌓는 세계 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신다면 삶 속에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힘이 더 커지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서원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